예, 안녕하세요.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 저자 이영주입니다. 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것은 추위입니다. 예, 너무 추웠고 발이 시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북송되면서 음, 아니지 중국에서 한국 온다고 떠나다가 몽골하고 러시아 변방에서 2월에 그 혹독한 추위에서 이제 그리고 발부터 다 얼어 들어가는데 특별히 발이 많이 얼었었죠. 그래서 겨울이면 두꺼운 양말 신어도 발이 굉장히 많이 시리더라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발 막 이렇게 시린 걸 느껴보니까 이제 생각나지. 이제 말아야 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또 제가 북송되어서 갔었던 정거리 교화소, 12정거리 교화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얼어서 못 먹고, 또 영양실조 걸려서 그런 데다 또 춥기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어, 북한에서 이제 직행이란 거는 중국에서 안 살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제 고향 후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교화소 갔더라고요. 중국에서 살다가 북송되어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저보다는. 한 600명 가량 있대요. 제가 구금되어 있을 때는 1200명 정도였었는데 반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 안에서의 삶. 특별히 겨울은 진짜 지옥의 또 지옥이죠. 예. 추운 겨울 이제 막 닥치고 내 몸이 추위를 이제 막 느끼는 거 보니까 막 소스라치도록 예, 그때 그 시간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목은요. 사비를 들여서 재판 받으러 가다입니다.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뭔 소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법기관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호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호송하는 전문 이제 그 차량이 없어요. 뭐 한국은 뭐 제가 간간히 드라마 봐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있거든요. 뭐 철창으로 버스에다 철창으로 딱 해서 긴급 후송이라 딱 써가지고 진차 경찰에게 딱 쓰고 호송하는 버스들이 있는데 북한에는 유독 없습니다. 또 없는데 가난하기까지 한데 또 거기다가 또 생각들도 너무 저렴해서 제가 이제 북송되었던 그 한경북도 온성군 그 구루장에서 재판받으러 이제 가야 되잖아요. 뭐 교도소를 이제 가야 되면 재판을 우선 받아야 돼요.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못 다녀봤는데 못 가봤는데 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구루장에 있다 얼마 정도 있다가 또 구루장에서 조사를 받아요. 예심이라고 그러죠. 조사를 받다가 이제 뭐 그 죄가 이제 딱 성립이 되면 형기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형기를 어디서 받나? 재판을 받으면서 뭐 변호사도 있고 재판장도 있고 그런 장소에서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형기를 얼마 받고 교도소로 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의 형편이 하도 이제 저기 예, 거지 같으니까 그 군 구루장에서 그 재판받으러 이제 가는 그 곳까지 기름도 이제 차 기름도 이제 죄인들 보고 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건지 못 살기도 하지만 또 거기다가 자존심도 너무 바닥이고 그리고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아마 김간의 그 종자들을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비를 들여서 재판받으러 가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재판 광경을 본 기억은 있다. 어렸을 때 북한의 연속극에서 또 간첩을 또 북한법으로 정지할 때 그리고 탈북에서 중국에서 본 TV에서도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재판은 열렸다. 그때는
사실 재판받는 그 죄인들, 북한의 연속국이나 중국의 드라마, 영화에서 그 범죄자들 보면서 그런 것들은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다. 내 평생에 구루장이며 수세며 재판은 또 뭐고 교화소는 또 다 뭐란 말인가. 사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판을 나는 북한 인민의 이름으로 받아보았다. 어, 텔레비에서 나오는 재판처럼 북한 국장, 그리고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국장이. 국장은 시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걸려있고 재판장과 소학교 학생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몇 있었던 그런 재판이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중국을 향해서 두만강을 건너 남의 나라에 간 것이 북한의 형법상 233조에 해당하는 비법월경 제목에 들어갔다. 사실 나라가 서민들 배만 부르게 먹였으면 중국으로 가라고 등 떠밀어도 가족들을 남기고 안 갔을 터인데 나라가 국민을 탈북으로 궁지에 몰아넣더니 또 죄를 지었다고 재판은 내가 받으란다. 근데 이 와중에도 웃겨도 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에서 재판은 주로 내가 탈북하기 전 거주지에서 진행하는데 솔직히 내가 태어나고 아직도 내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땅에서 재판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금이 한양도 아니고 두 손에 수세를 차고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 솔직한 심정이었다. 근데 꼭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구루장 간수 책임자가 나에게 나를 태우고 갈 차의 휘발유 값을 내라고 따로 불러서 독촉한다. 나는 듣다가 헛웃음이 나와서 몰래 웃어버렸다. 아니 누가 재판받으러 내 고향에 간다고 했으며 세상에 원하지도 않은 재판을 받는 것도 참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자비마저도 내가 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웃기는 것이었다. 나라에서 최소한 탈북자들 죄인이라고 재판을 해야 한다면 기름값은 자기네가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던가. 나라 사정이 정말 딱하면 굳이 자비를 죄인 보고 내라고 하면서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네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내 눈에도 정말 가공할 정도로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이는 내 조국이 그리고 내가 있던 온송구루장의 행편이었다. 당시 대가을이라 암흑에 재판한다고 크게 직장마다 통제하고 공지를 했어도 나라가 그리고 정권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1990년대 아사로 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 확인했다. 또 서민들이 니기 재판에 올 마음도 없다. 사내 심은 곡식을 짐승한테 또 군대 도둑들한테 한 톨도 빼앗기지 않으려면 산에서 곡식을 하나라도 부지런히 내리끌어서 내 집 마당 안에 쌓아놓아야 했다. 고향 사람들은 마을 산이며 깊은 산속까지 나무를 치고 뿌리를 걷어서 부대를 일구고 봄, 여름, 가을 내내 피땀 흘려서 곡식들을 가꾸었다. 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익어가는 농작물을 도둑 맞히지 않겠다고 밤 12시에서 새벽같이 가을한 곡식을 이고 지고 운반하는데 온 가족 온 마을이 사생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대가을이다. 그런데 재판은 무슨 재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가 해야 하는 재판장에 불려온 곳은 마침
학교 마치고 집으로 하교하는 콜리게 소학교 애들 몇째 가을하러 가야 하는데 길에서 재수없게 그 보안원한테 끌려오다시피 해서 온 어른 몇 사람이 전부였다. 이것이 내가 마을회관에서 받는 재판의 한 모습이었다. 나라와 국민 앞에 죄를 지었다는 무거운 마음보다도 내 나라의 공피밤이 빚어낸 초라함이 잔뜩 들여다보여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던 그런 재판을 나는 내 일생에 처음 받아보았다. 내가 두 손에 수세를 차고 고향에 돌아와서 재판을 받으니 머리도 숙여져야 되고 부끄러워야 될 텐데 나는 도무지 부끄럽지 않은 내 감정 때문에 도리어 헛웃음만 나왔다. 나를 바라보는 콜리게 학생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해서 키도 크지 못한 데다 입고 있는 교복이 하나같이 검은 청색들이고 빨간 넥타이를 목에 건 모습이 너무 아프게 눈에 들어왔다. 오직 그 아이들의 눈들만이 참기름에 빠진 생쥐 마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의 엄정성을 저울질 해보는 듯 싶더니 이내 재미를 못 읽었는지 한 무리가 우르르 쓸어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분명 이날은 내가 죄인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기분은 너무 묘했다. 앞에서 열심히 나를 조사했던 조사원한테서 받은 거짓 자백을 토대로 해서 재판관이 어쩌고 판결문을 열심히 읽더니 결국 북한의 비법 월경죄로 나에게 3년 6개월을 준다고 하면서 낭독을 끝냈던 참 내 기억에는 엄청 시큰둥했던 재판이었다. 그렇게 긴장을 하고 올라간 고향 마을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재판이란 것을 받아보았다. 늦가을의 고향 하늘은 무척이나 높았고 무척이나 파랬고 무척이나 뜨거웠다. 그렇게 나는 재판을 마치고 군 보안소가 있는 군으로 나를 실은 차가 달리고 또 달린다. 비포장도로로 가을한 곡식을 잔뜩 실은 소달구지 20kg 또 30kg도 훨씬 더 되어 보이는 곡식 배낭을 메고 먼지가 폴싹이는 비포장도로 위를 걷고 있는 사람 몇몇이 내 눈앞으로 지나가고 내가 탈북하기 전보다 뭔가 더 인정이 메말라 보이고 집집마다 담이 엄청 높아진 내 고향이 아픈 모습들이 구석구석 차창에 비쳐 들어왔다. 그렇게 나는 사비를 들여서까지 가면서 내 돈으로 원하지 않던 내 인생의 처음 재판을 받아보았고 또 원하지 않았던 교화소도 가게 되었다. 그 자비는 물론 구루장에 앉아있는 내가 낸 것이 아니라 고향에 계시는 엄마가 봄, 여름 내내 갖고 온 곡식들을 식구들이 맛보기 전에 장에 팔아서 마련한 것임을 미리 말해두고 싶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엄마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울컥해지네요. 저는 솔직히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냐면 엄마 북한에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엄마 산소에 가서 그 엄마랑 같이 이불 덮고 이제 딱 하룻밤만 자고 싶은 거지 제 소원입니다. 그 어렸을 때 가족이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그리고 특별히 또 엄마의 소중함, 세계를 막론하고 엄마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없죠. 솔직히 뭐 물론 아버님도 그렇게 하지만 엄마한테 못했던 것들, 그래서 후회는 항상 나중에 오나 봐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엄마 모셔서 하룻밤 이제 자는 거입니다.
엄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엄마가 이제 5월 달에 돌아갔는데 저는 이제 전에 들은 것은 12월 달쯤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는 이제 일하러 이제 막 가는데 엄마가 그 추운 산에서 어떻게 누워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한국에는 이불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이불을 막 엄마 그 봉분에 막 덮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막 아프고 아리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이제 막 일회용 맨도날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막 이제 가슴살을 막 저며내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깐 이제 이거 역임해서 엄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울컥해서 이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이 추워졌네요. 옷도 따시게 입고 날씨가 추우니까 또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가족들과 담소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뜻한 또 오늘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고 묵묵히 봐주시면서 이제 뭐 때론 이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뭐 제가 열에 10사람, 100에 100사람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도 이제 10개 다 다르듯이 길이가 이렇게 다 이제 맞춰드릴 수는 없죠. 그냥 이영주, 탈북민 이영주의 그냥 그대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좋은 하루, 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